지금 뉴스파이터도 생방송입니다만 생방송이나 이 엄숙한 행사 도중에 돌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대처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 하지만 이 사람의 대처는 달랐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20일 오전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 인근에 있는 바오로 6세 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반 신도들을 대변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소년이 단상을 넘어서 교황에게로 다가왔는데요. 그리고는 소년이 교황의 모자 주케토가 멋있어 보였는지 이걸 계속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더니 아예 교황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교황의 손을 잡고 방방 뛰면서 또 마치 놀아달라고 하는 손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엔 그렇게 탐내던 주케토를 쓰고 다시 나타난 소년, 다시 교황의 손을 잡고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윽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두 사람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야, 일단 엄숙한 글쎄요, 미사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교황이 일반 신도들 앞에서 어쨌든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백성문 변호사님, 저 소년의 등장에 일순간 웃음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교황의 저런 그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황은 괜히 교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그러네요, 한번 진짜. 했는데요. 저 소년은 파울로라는 10살 소년입니다. 행사 도중에 저렇게 올라가서 교황과 스킨십을 하고 주변을 빙빙 돌고 굉장히 정신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좀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웃음을 줬는데요. 저 소년이 다소간의 정신적 장애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있다가 결국 이제 엄마가 소년을 데리고 이제 단상으로 내려갔는데요. 네. 지금 이 행사 마지막 부분에 이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저렇게 행동한 소년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자연스러움과 자유스러움을 관련된 예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준 저 아이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행사 마치고 이제 신자들과 담소 시간에 이 소년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친할아버지를 대하듯 이 소년은 또 교황과 반갑게 재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교황의 엄숙함, 진지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할아버지 같은 그런 인자함을 보여준 교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한 거리에서요. 버스킹 가수가 등장을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체 누군지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my all to you. You're my end and my beginning. Even when I lose, I'm winning. 'Cause I give you all of me. And you give me all of you. Oh.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even when you're crying? 저도 가끔 출퇴근할 때 들었던 그런 노래인데 하지근 평론가님, 예. 이 유명한 가수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이 버스킹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들으신 노래가 네. 존 레전드의 All of Me인데 그 노래가 2013년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고 한국인도 사랑하는 팝송 중에 하나여서 그러니까 다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네. 분인데 네. 저 존 레전드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누군가와 우연한 만남으로 보는 이들한테 감동을 줬다고 해서 어허. 그게 화제인데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예, 미국 보스턴인데요. 네. 거리에서 버스킹 가수가 키보드를 연주하면서 방금 들으신 존 레전드의 All of Me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청중 중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 노래의 원곡자인 존 레전드였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된 것인데 저 버스킹 가수가 앞에 존 레전드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목소리가 잠시 떨리기도 했는데 존 레전드가 저렇게 자기 히트곡을 부르는 버스킹 가수를 우연히 보고 저렇게 감상하고 있는 저 모습이 네. 굉장히 진풍경을 형성했고 네. 존 레전드는 노래를 듣고 나서 버스킹 가수한테 다가가서 박수도 치고 팁도 건네고
호응하면서 격려했다고 합니다. 예. 이 모습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야. 저 버스킹 가수, 원곡자, 관객들한테 잊지 못할 명장면이 된 것 같습니다. 야, 저 버스킹 가수는 허주연 변호사님 아마 모르긴 몰라도 흐뭇함을 넘어서 진짜 아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거예요. 눈앞에 존 레전드가 서 있어요. 깜짝 놀라죠. 인생에서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뉴스파이터 애시청자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데 앵커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그런 네.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난 17일 미국 보스턴의 한 거리에서 버스킹 가수가 이 All of Me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존 레전드를 실제로 맞닥뜨린 얘기입니다. 네. 당시에 이 존 레전드는 주말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보스턴 거리를 찾았는데 우연히 이 버스킹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감동한 존 레전드는 그 자리에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자리를 지키면서 공연 감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버스킹 가수가 중간에 존 레전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공연을 끝까지 잘 마치고 마지막에 이 자리에 지금 존 레전드가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관객들이 이번에 또 깜짝 놀란 거예요. 네. 환호성 치고 박수 치고 정말 훈훈한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이게 이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CNN과 AP통신도요. 존 레전드가 우연히 자기 노래를 부르는 거리 공연을 감상했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 레전드도 아마 큰 선물 받았겠지만 저 버스킹 가수는 정말 일생일대 잊지 못할 큰 선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뭔가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여기 스키장에서 스키는 안 타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출발 신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사진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통의 마라톤 경주 현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곳은 다름 아닌 카자흐스탄의 스키장입니다. 눈 없이 마른 언덕을 오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렇게 두꺼운 그물도 설치를 해뒀지만 워낙 경사가 심해서 두 손 두 발을 다 사용을 해서 기어 올라가야 할 정도인데요. 허허.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대신 거꾸로 그 길을 올라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400m 달리기 대회라고 합니다. 허허. 힘들긴 정말 힘들긴 하겠지만 정상에 오르고 나면 그 뿌듯함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뿌듯할까요? 근데 백성원 변호사님 네. 저기 스키장이라고 말 안 해주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정도 경사에서 올라가는 경기가 없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스키장 같기도 한데 네.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400m 달리기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하고 싶네요. 하재근 평론가님 진짜 저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야 이게 어떻게 달리기야 중노동 아니야 중노동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달리기라고 해서 평지에서 뛰는 줄 알았는데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정말 힘들어 보이고 그런데 의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네. 사람이 이렇게 가로 이동도 중요하지만 세로 방향으로 올라가는 동작을 할 때 네. 다리하고 팔을 동시에 사용해서 올라가는 동작을 하면 이게 건강에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머. 그래서 관절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네. 저런 식으로 올라가는 동작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또 상식도 풍부하십니다. 자 저 대회에 참가한 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Дивно, просто шикарно. Обожаю мультики. Обожаю, когда плохо. Отличная трасс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обязательно приму участие. Спасибо.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일주일간은 허벅지가 당겨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로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맞아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정말 뭉클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네, 멀리서 차량을 보고는 쫄래쫄래 따라오는 강아지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네. 알고 봤더니 황량한 도로에 홀로 버려진 강아지였어요. 아이고. 차량에서 내린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밀었는데 아이고.
강아지 잔뜩 겁에 질린 채 비명까지 지르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어머.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어머. 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아지는 여성의 품에 저렇게 안기게 됐네요. 어머 세상에. 얼굴을 이렇게 핥기까지. 네, 정말 이제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금세 마음을 열고 고마움을 표하는 애교쟁이가 돼버렸습니다. 야, 그 바퀴 밑에서 앙앙앙앙 하면서 뭔가 금세 공격을 취할 것 같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윤성 교수님 마지막에 막 혀로도 핥고 하는 거 보니까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강아지가 어떻게 저기에 버려졌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아마 차에서 어떤 사람이 유기를 하고 네. 이렇게 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처음에 이제 그 차량을 보고 자기 그 원래 주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에 좀 다가왔는데 아유. 막상 이제 문을 열고 보인 사람은 자기 주인이 아니니까 어머, 세상에. 경계를 저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 여성이 자기에게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자신을 버렸던 그 옛 주인의 기억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아. 저 새 주인에게 충성을 하기로 이제 맹세를 한 것 같은데 개나 사람이나 이 버려져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말의 배신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새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세상에 두려움에 떨던 저 조그만 체구의 강아지 보세요. 주변 아까 보셨죠? 황량합니다. 그런데 저곳에 저 개를 버리고 가요. 강아지를 버리고 가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 주인이었던 사람 참 모르긴 몰라도 인성 참 몹쓸 인성입니다,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 강아지가 생후 11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강아지를 본인이 키우지 못하겠으면 어디다 뭐 전문 기관 같은 데다가 그렇죠. 연락을 해보든지 보호소 같은 데 찾아가서 인계를 하든지 뭔가 어쨌든 문의를 해서 이렇게 지시를 받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유기하는 것도 문제인데 유기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저렇게 황량한 도로에 그냥 이렇게 내려다 놓으면 아우, 세상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학대까지 한 것인데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이고 네. 저 여성이 마침 어떠한 그 모르는 이 동물한테 접근할 때 그 상대방의 경계심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방식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었던 것 같고 그러네요. 저분이 저 강아지한테 파울라라는 이름도 지금 붙여줬는데 네. 사랑 덩어리라고 하면서 이 파울라가 영원한 집을 찾을 때까지 계속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또 이야기했는데 사랑을 듬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새 삶을 찾게 된 저 유기견 앞으로 또 사랑 듬뿍 받고 좀 지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떼어내고 싶지 않은 귀여운 껌딱지가 있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껌딱지처럼 부모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애교를 부리고 있는 아주 귀여운 동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어떤 동물일까요? 자,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장난을 치며 잔뜩 애교를 부리고 있는 새끼 원숭입니다. 세상에. 보이시죠? 네, 북마케도니아 동물원에서 3주 전에 태어난 어머. 이 귀여운 피그미 마모셋 원숭이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런데 일단 다른 원숭이들에 비해서 좀 많이 작아 보이죠? 네. 바로 난쟁이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 종인 피그미 마모셋 원숭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몸이 다람쥐나 쥐 정도로 작아서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크기가 사람의 엄지손가락만 하다는데요. 어머. 너무 귀여운 탓일까요? 부모 마모셋 원숭이가 워낙 본인의 아이를 보호하려는 성이 강해서 사육사들조차 이 새끼 원숭이의 성별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진짜 귀엽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너무 귀엽죠. 그래서 주머니 원숭이라고도 또 불린대요. 그래요? 이게 태어났을 때 진짜 너무 작아서 사람 요 엄지손가락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요. 다 자란 후에도 고작 평균 몸 길이 15c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집이 워낙 작은 데다가 몸무게도
120g에서 140g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요. 아하. 그래서 아주 높은 나무까지도 재빠르게 오를 수가 있는데 네. 저렇게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 꽤 포악한 면이 아,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를 좀 보호하려는 그런 그 본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애완용으로도 키울 수가 없고 움직임도 재빠르기 때문에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는 잘 보기가 힘들고요. 야생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생에서만 쉽게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뭔가 귀엽다고 우리가 뭔가 가둬놓고 감상하고 그런 것보다는 진짜 야생에서 자유롭게 지내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의 한 도심이요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아침 중국 선양의 한 번화가에서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리던 자동차 아이고. 앞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먼지 구름이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봐도 그 충격이 상당한 걸 볼 수가 세상에. 있었는데요. 놀란 자동차들은 멈춰섰고 몸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들 주변으로 파편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허허. 중심가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대규모 가스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이 폭발로 인해서 식당에 있던 건물은 물론 주변 건물들까지 뼈대만 남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고 세상에. 뿐만 아니라 거리에 주차된 자동차와 버스까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다고 합니다. 주변 골목 일대는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물, 부서진 유리 조각들로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무슨 전쟁터에서 폭격을 맞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허지원 변호사님.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오전 8시 20분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라는 곳에서 네. 이 식당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을 한 겁니다. 세상에. 이게 지금 출근 시간대였잖아요. 어허. 그래서 아무래도 피해가 좀 컸다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 또 차량의 이동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고 발생 직후에 소방차 25대와 소방관 100여 명이 현장에 급파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선양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네. 이번 사고로 인해서 한국인 피해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네. 폭발이 일어나기 전날 사고 식당 인근에서 가스 공사를 벌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찰이 이게 원인이 됐는지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도 큰 폭발을 겪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일본에서 발생한 폭발은 자연재해였는데요. 아하. 바로 일본 최대 활화산인 아소산이 네. 이번에 분화를 한 것인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아소산의 제1분화구가 분화하면서 새카만 연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상에. 하늘이 온통 회색빛 연기로 뒤덮일 정도였습니다. 저 보세요. 아유. 아소산 폭발로 고온 가스와 화산재가 이번에 3.5km 높이까지 치솟았는데요. 어머. 분화로 솟구친 고온의 분출물이 화구에서 1.3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흘러내려갔다고 합니다. 어허. 아소산이 활화산인데 그전에도 수시로 분화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추가로 또 폭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활화산이라면 오윤성 교수님 말 그대로 언제든 폭발 가능성, 분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인명 피해는 없었을 때 걱정됩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난 그 20일 날 폭발한 이 아소산은 지금 2016년하고 2019년 그리고 2021년까지 5년 동안 3번의 분화가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화 당시에 약 10명의 이제 등산객이 있었는데 미리 이제 어떤 경보를 받고 오후에 이제 그쪽을 이탈해서 다행히 인적 그 피해는 없다라고 다행이네요.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그 화산 경보 5단계 중 3단계로 이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입산 금지를 조치를 하는 네. 것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더 경계를 가지고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소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부산 앞쪽에 있는 쓰시마 섬 있잖아요. 네. 그 아래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람의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기 때문에 우리 쪽, 우리 한국의 제주도라든지 우리 그 국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다행이네요, 진짜로. 그 화산재 인명피해가 없는 건
천만 다행인데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분출되면서 환경이 오염될까 봐 참 걱정인데 그 부분도 좀 뭔가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일본뿐 아니라요. 지금 이곳에서는 화산 폭발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라팔마 섬에서 지금 약 한 달째 화산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몇 주 동안 강아지들이 고립이 돼서 아사 직전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용암 분출이 계속되면서 주택가까지 화산재로 뒤덮여버린 이곳. 화산재로 둘러싸인 마당에 강아지가 웅크린 채 누워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깡 마른 모습인데요. 아이고. 화산 폭발로 폐허가 된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반려견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동안 물과 음식 꾸러미를 드론으로 전달하면서 겨우 보살펴 왔지만 세상에. 마땅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요. 네. 그런데 드디어 구조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 드론 업체가 그물을 단 드론을 띄워서 구하자고 제안을 한 건데요. 네. 부디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도 지금 깡마른 모습이 정말로 안쓰러운데 얼마나 그럼 저기에 있었던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지금 화산 폭발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화산이 지난달 19일 지진에 의해서 폭발을 시작해서 용암을 계속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강아지들이 처음 포착된 것은 일주일 전에 한 드론 영상이 이렇게 촬영을 했더니 이 화산재가 덮인 집 마당에 굶주린 채 앙상하게 마른 모습으로 고립돼 있는 게 포착이 돼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영상 보셨던 것처럼 깡마른 개들이 힘없이 웅크린 채 누워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몇몇 무인항공기 회사에서 이 지역 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강아지들에게 박스에 먹을 걸 넣어서 제공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들이 배가 고팠는지 발과 이빨을 이용해서 박스를 뜯어서 음식을 급하게 섭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뭐 해결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좀 근본적인 어떤 구조 대책이 필요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이제라도 이 개들을, 강아지들을 구조해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 다행인데 그동안 드론으로 물과 음식을 전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리 구조할 계획을, 드론 등을 이용해서 구조할 계획은 못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드론이라는 기계의 기능이 단순 이동하고 단순 전달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의 어떤 로봇 같은 활동은 못 하잖아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드론으로 뭘 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났던 것이고 네. 뭘 구조를 하는 행동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헬기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문제는 헬기가 현지 그 화산 활동 때문에 열기가 있어가지고 헬기 비행이 지금 허가가 계속해서 안 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일피일 시간이 흐르다가 한 드론 제조 업체에서 우리가 드론을 개조해가지고 50kg짜리 큰 드론을 보내겠다. 거기 그물을 달아서 거기에 이제 개가 오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이디어를 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스페인 당국이 지금 허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은 몇몇 나라에서는 드론 택시가 뭐 몇 년 내 상용화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렸지 않은데 저게 가능할까? 강아지들을 들어올릴 때 무게가 견딜 수 있을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일단 이 드론 업체 CEO 얘기로는 살아있는 동물을 구조하려고 드론을 활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게 사람이라면 나를 구하러 왔으니까 여기 타야지 하면 되는데 이게 드론이 무인이니까 개들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물에도. 전개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결국은 개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개들이 만약에 드론을 무서워해서 멀리 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물로 개들을 유인하는데 4분, 그다음에 비행하는데 4분이 걸려야 무사히 구조가 가능하다는데 지금 뭐 성공할지 여부는 좀 불투명하지만 무사하게 좀 구조가 됐으면 바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도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시도를 해봐야지 어찌 되든 간에 결론이 날 테니까요. 무사히 구조됐다는 얘기 정말 들려오길 기대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유소에서 일단 주유를 하고 이제 차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쪽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할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하.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네. 먼저 왼쪽 방향 지시 등을 켜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 당근 뭐 왼쪽 아닙니까? 저거는. 일단 두 분 계셨습니다. 당근 왼쪽이죠. 네. 그렇다면 오른쪽을 켜야 한다 하시는 분.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일단 아, 두 분- 갑자기 또 저기가 팔랑귀여서 이 얘기 들으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네, 하재근 평론가님은 답을 안 해주셨는데 예. 어느 쪽 방향 지시 네. 등을 켜야 할지. 일단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오른쪽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네. 누리꾼들도 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게 갑론을박이 벌어진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방향 지시 등은 자고로 핸들 꺾는 방향으로 켜는 것이다 아. 라는 분도 있고 네. 아니 근데 저런 상황이면 좌측을 켜줘야 일단 잘 보이지 않을까요? 네. 라는 의견도 있고 나는 저런 곳이면 그냥 일단 비상 깜빡이를 켠다 그런 네. 분도 있는데 급기야 투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어머, 진짜래요? 투표를 했더니 네. 왼쪽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한다가 2,501명 그리고 아하. 오른쪽을 켜야 한다가 1,179명이 나왔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딱 봐도 제 느낌에는 왼쪽 왜 도로로 나가려면 차들에게 경고 이 뭔가 신호를 줘야 되니까 왼쪽 같은데 일단 그러면 정답을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정답은요. 걸까요? 네. 오른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가는 이제 진입해야 되는 게 오른쪽이잖아요. 네. 차 진행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방향 지시 등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켜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오. 맞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정답이 이렇더라도 오현성 교수님 시청자분들은 아닌데 왼쪽일 텐데 하실 거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한 게 주유소에서 진짜 주유를 하고 저 상황이에요. 오른쪽을 한번 넣었더니 뒤에 오는 차가 빵빵거려요. 왜 깜빡이를 안 넣고 도로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오는 차량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는 그 진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네. 그 앞에 있는 차량이 당신의 차에 대한 진로를 방해한다는 그 사인을 넣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뒷차는 이 차가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넣으면 안 보이는 거죠, 깜빡이가. 그렇죠. 그래서 오해를 할 텐데 일단 정답은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 시국에 이 아파트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920여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인데요. 시작은 지난 1일에 주민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허. 이후에 주민과 접촉민 등 한 2,075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주민과 아파트 근로자를 포함해서 65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요. 올해 주거지에서 나온 최다 확진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아니 뭐 군인들처럼 한 생활관을 같이 쓰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감염 통로로 두 가지가 의심되고 있는데요. 화장실 환기구하고 엘리베이터 두 군데가 의심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 일단 방역 당국이 네.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엘리베이터, 배수구, 화장실 환기구, 일반 가정 내부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6곳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아하. 일반 가정 내부에서 3군데 그리고 화장실 환기구에서 3군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환기구가 통로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지금 가능성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오현성 교수님 사실 이 사례를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작년 그 8월 달에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그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28명이 집단 감염된 그런 보도가 그러네요. 있었습니다. 많이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화장실 그 환기구를 타고 공기 중으로 코로나가 전파됐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래된 그 이 아파트 화장실 그 수직 환기구 같은 경우는 공기 차단 장치가 없어서 그 환기구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그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제 상층부에 사시는 분이 이 확진자인데 뭐 샤워를 하거나 뭐 또는 기침을 하거나 노래를 하면서 침방울을 만약에 튀기게 되면 이 습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내부가. 네네. 거기에서 이제 작은 침방울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감염 확산이 일어난다. 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하재근 평론가님은 그 감염 경로 얘기할 때 엘리베이터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건 현재까지는 다 가능성만 놓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전에도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어디 건물 엘리베이터 가면 무슨 필름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필름이라고 그래서 많이 붙여놓는 건데 그래요? 이 버튼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거나 아니 팔걸이 같은데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야말로 완전한 밀폐된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 그걸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해당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이 청소 근로자분들도 감염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허지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만 감염이 된 상황이라고 하면 이 환기구 이게 지금 문제구나라고 감염 경로 파악이 좀 쉬울 텐데 청소 근로자분들도 같이 감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 경로와 원인 파악에 좀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주민들과 청소 근로자가 같은 아파트를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또 엘리베이터가 감염 경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하. 또 한 가지 이 청소 근로자의 휴게실이 지하에 있대요. 아하. 이게 환기가 어렵고 지금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역시 감염 경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어서 지금 네. 서울시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다 무슨 생활치료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택 치료를 받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앞으로도 추가 감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환기구를 통해서 전파된 게 맞다라고 한다면 현재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재택, 그러니까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다른 환자의 집에서 또 다른 환자의 집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근화 한양대 의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약을 먹으면서 재택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약을 먹으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줄어드니까 괜찮겠지만 지금처럼 치료제 없이 집에서 재택 환자, 확진자들이 집에 있으면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전문가들 견해도 방역 당국이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새벽마다요. 문 잠긴 가게에 출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수상한 남성은요, 대전과 영남 지방 등 전국을 돌면서 수상한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전의 한 치킨집입니다. 깜깜한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출입문에 열쇠를 집어넣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빨리 출입문이 열렸으면 하는 심정으로 초조하게 열쇠를 이리저리 돌려봅니다. 네. 그리고는 20초도 채 지나지 않아서 출입문 개방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네. 마치 치킨집의 구조를 잘 아는 듯이 바로 현금 출금기를 열어서 재빨리 현금을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남성 그렇게 돈을 챙겨 나와서는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출입문을 원래대로 잠근 후에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가 범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김유진 아나운서가 뭔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주인 같은데요?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급히 뭐 쓸 돈이 필요했나 보죠. 그냥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상 뭐 의심 없이 보면은 마치 저 사람이 가게 주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보통 밤에 어디 상가에 침입해서 절도를 한다고 하면 뭐 문을 부순다거나 창문을 뭐 이렇게 깬다거나 뭐 이런 또 어딜 뭐 것들이 넘어간다거나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감을 넘는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마치 낮에 영업하고 밤에 가가지고 뭐 깜빡한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열쇠를 넣고 한 이렇게 힘줘서 몇 번 돌리더니 그러니까요. 20초도 안 돼가지고 지금 들어갔고요. 네. 그 가게에 가서 이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문을 잠그기까지 하는 어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정말 저게 절도 현장에 포착됐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절도범이 저 갖고 있던 열쇠가 대체 어떤 열쇠기에 저렇게 열릴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을 그 열쇠를 따고 들어가가지고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친 다음에 다시 이제 문을 잠그고 나오기까지는 한 5분 미만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만능 열쇠 이제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만능 열쇠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그 정확한 얘기는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만능 열쇠를 소지하게 돼서 뭐 출입문이라든지 아니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이런 거를 따서 이제 절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말로만 듣던 만능 열쇠랍니다. 그러니까요. 저 오토바이 열쇠를 가공해서 만든 이른바 만능 열쇠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저런 행동을 한 건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희가 지금 알 수도 없고 또 알려드려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저 방식으로 오토바이도 훔쳐 달아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문도 그냥 열쇠 넣어서 쓱쓱 돌리면 다 열리고 세상에. 요즘에 이렇게 유리문으로 닫혀 있는 데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주로 많이 노렸다는데 거기는 잠금 장치가 딱 열면 그다음 밀면 바로 열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주로 이렇게 노려서 저렇게 만능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절취 행각을 한 건데요. 네. 일단 경찰은 저렇게 쓰인 오토바이 열쇠 2개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런데 앞서 범행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보면 훔치고 나온 다음에 다시 가게 문을 잠그잖아요. 이건 어찌된 이유일까요?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범행 후에 문을 잠그고 나오기 때문에 업주들은 피해 사실도 모르고 만약에 돈이 없어졌다 생각하면은 내가 혹시 돈을 가져갔나라고 하는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이제 그 금고가 이제 잠겨 있으면은 옆에 다른 서랍, 그 서랍 안에 있는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업주들은 피해 사실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 그 와중에 주도 면밀함,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그 알리바바와 그 40인의 도적의 열려라 네. 참깨 그게 이제 그러네요.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일단 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조차도 못하는 것이죠.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왔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거나 문이 열려 있거나 그럼 당연히 신고를 할 텐데 아하. 완벽하게 현장 정리를 하고 떠난 겁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이 사람들이 새벽마다 전국을 돌면서 12차례에 걸쳐 가지고 885만 원 정도를 절도를 했음에도 그렇게 많이 불구하고 훔쳤어요? 피해 상인들이 자기가 들어왔을 때 뭐 전혀 흔적도 없어 가지고 아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의 여죄를 추궁하는 그 과정에서 그쪽을 방문해 가지고 네. 확인하면서 본인들이 이거 우리가 절도 피해를 당했구나 이것을 갖다가 알게 될 정도가 됐다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저러한 그 범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본인들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저 피의자를 보면 용의자를 보면 그냥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나이 지금 저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20대라고 하는데 아하. 벌써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머. 기존에 다른 범죄로 수감 생활을 했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었다. 그래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절도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지금 피해액이 885만 원 상당인데 전혀 하나도 회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세상에.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분들 세상에 이런 피해 당하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혹시라도 차후에 이런 피해 안 당하려면 혹시 예방책이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그 피해자가 들어간 업소는 그냥 그 자동문에 부착되어 있는 잠금 장치만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문을 잠갔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 이제 보조 장치를 더 그걸 추가해서 또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평범할 수 있는데 해답이 있었네요. 귀찮을 수 있지만 보조 잠금 장치를 하나 더 걸어두면 저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나쁜 사람 정말 법의 따끔한 심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진짜 이웃이란 건 진짜 이런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한 아이 엄마가 너무 좋은 이웃을 만나서 기분 좋아 살짝 올려봐요 라면서 직접 이런 사연을 소개를 한 건데요.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글쓴이는 얼마 전에 친정에서 올해 첫 감 수확을 했다. 그런데 네. 평소에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쿵쾅거리기도 하고 또 주말마다 아기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아래층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손편지와 감을 들고 직접 찾아갔는데 또 얼굴이라도 좀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 계셨나 봐요. 그래서 편지와 감을 집 앞에 두고 왔다. 이런 내용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훈훈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쿵쾅거린 걸 정말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종종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세상에 이분은 아이가 쿵쾅거리니까 죄송한 마음에 아래층에 아이와 함께 그 수확했던 감을 들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훈훈한데 그 손편지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손편지도 참 따뜻하고 반듯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이가 한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대요. 병실에 갇혀 있다가 퇴원하고 집에 오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친구들이 놀러 와서 뛰고 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랫집 할아버지가 한 번도 올라온 적도 없으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복도에서 마주치면 죄송해요 하면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더 덕담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주민분들을 만나서 아이가 씩씩하고 또 바르게 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첫 수확한 감인데요. 맛있게 드셔주세요.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참 이 선한 마음씨를 가진 엄마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참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오인성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저런 엄마가 이제 자기 아이들에게는 그냥 솔선수범해서 가정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네요, 이제 진짜.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제 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한 지금 뭐 얘기를 보니까 한 2년 정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애들이 다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위층 아이 엄마가 평소에도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노인네를 보고 좀 이렇게 뭐 인사도 잘 하고 좀 이렇게 아주 살갑게 잘 대했던 네.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가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저 엄마의 편지에 대해서 바로 이 할아버지가 또 답장을 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이 글쓴이가 외출을 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거기에 집 앞에 이 할아버지가 쓴 손편지 그리고 이제 비닐 봉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이제 손편지를 이렇게 딱 보니까 네. 누구누구 엄마 이름이 너무 정겹네요. 어머, 저 진짜 있네요. 네. 어허. 매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고요.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에게는 시끄러움도 위안이 된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그래서 이 시끄러움도 위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분이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사실 요즘에 이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없는 그 농촌 같은 경우는 요즘 정막 강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말 상당히 따뜻하네요. 아니 저는 저 표현 보고 순간 지금 먹먹했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저런 표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에게는 시끄러움도 위안이 된다. 아우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아이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뭐 이런 반응이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편지와 함께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거의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그러면? 빵이 한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그 안에 들어있는 빵이 뭐 샌드위치, 소시지 빵, 뭐 앙버터 이런 빵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 엄마가 뭐라고 썼냐면 이 빵을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들어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빵을 아무거나 담은 게 아니라 엄청 신경 쓰면서 고민하면서 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거나 또는 엄마도 같이 먹을 만한 네. 그런 것들로 골라주셨구나. 네.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찡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 정말 진짜 아무렇게나 담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고른 게 저 사진만 봐도 느껴지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아무래도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 평소에도 교류가 있었기에 이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에 그 옆집 또 앞집 뭐 밑에 집 윗집 누구 사는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근데 네, 저도 반성됩니다. 예, 글 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정말 이웃 복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할아버지들 또 삼촌들 이모들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또 아이 안부도 묻고 굉장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글 쓰신 분께서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이웃 주민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저 할아버지에게 그 감하고 그 편지 보냈던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때 이렇게 하면 안 싸워요.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사실 밑에서도 화가 나도 잘 화를 못 내게 되죠. 그러겠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밝음을 이렇게 이웃에게 전파하시는 게 어찌 보면 요즘에 맨날 변호사들도 층간소음 생기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하. 좋은 해결책을 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모처럼 훈훈한 사연에 많은 분들 또 시청자분들도 지금 흐뭇해지셨을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두 분 모두 너무 인성이 훌륭하신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한편에 이런 일이 요즘 정말 흔치 않은데 이런 게 진정한 이웃 아니겠냐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네. 또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진다라는 그러네요. 반응을 맞아요. 보인 분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자신의 사연을 소개한 누리꾼도 있었는데요. 누리꾼은 예전 집의 아래층에 노부부가 사셨는데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도 아랫집에 내려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한참을 떠들다 올라오곤 했다면서 훈훈함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오윤성 교수님 사실은 그동안 뉴스파이터가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 심지어는 흉악한 범죄로 이어진 그런 사건만 전해드리다가 이런 훈훈한 사연 전해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기분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주로 이제 층간소음하면 제가 주로 이제 그 전해드렸는데 네, 뭐 보복소음, 맞아요. 뭐 폭행, 욕설, 그리고 고소 또는 뭐 방화,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살벌한 그 소식을 전해드리다가 오랜만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든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행복 그 바이러스에 지금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을 해봅니다. 정말 바이러스 중에서는 정말 널리 퍼져도 좋을 만한 그런 게 바로 행복 바이러스잖아요, 정말로. 그리고 차지해요, 이 사연 주신 분요. 이 아랫집에 계신 어르신이 아마 혼자 사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쁘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냥 잘 계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또 이렇게 초인종도 한번 눌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훈훈한 사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방송 활동하고 계신 이분인데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몰랐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방송인 정선희 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연예계 절친으로 알려진 이경실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최근에 빚을 다 갚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온 건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경실 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 3억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이경실 씨가 모아주면서 도움을 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3억 5천 사실 구경도 못 해본 돈일 수 있잖아요. 정말 살면서요. 그런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연이 있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정선희 씨가 과거에 빚이 3억 5천이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갚지를 못하니까 이자가 쌓이면서 아유. 5억 원까지 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집이 넘어가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최후 통첩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이경실 씨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선희 씨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경실 씨가 사발 통문을 돌려가지고 개그맨들한테 하루 만에 3억 5천만 원을 모아서 줬다. 어머. 그래서 당시에 정선희 씨가
급한 불을 껐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루 만에 이 거금 3억 5천만을 모았다는 자체도 놀라운데 근데 아무리 동료들이 도왔다지만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친한 친구가 갑자기 한 얼마 정도 되는 돈 빌려달라 그러면 선뜻 돈이 나가나요? 누구시죠?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대방 내 친구에 대한 진정한 진심이 아니면 본인이 이런 걸 발벗고 나서기도 힘든데 이제 이경실 씨가 저렇게 개그맨 동료들 다 하나씩 그 연락 보내서 하루 만에 저렇게 3억 5천만 원까지 세상에. 모아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경실 씨가 정선희 씨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남편이 뛰어다니면서 막 알아봐줬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사실요, 방송 보시는 우리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중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일부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윤선 교수님, 연예인들이 뭐 돈 많은데 그 정도 빌려준 게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3억 5천이 아니라 350만 원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정선희 씨가 평소에 인간관계를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코미디언들이 상당히 의리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빌려줬으니까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빌려준 사람들 중에서 3명이 아직도 자신의 계좌번호를 안 가르쳐 준대요. 어머.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정선희 씨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니까 2, 3개월에 한 번씩 제발 좀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안부 전화를 보내는데 그 액수를 갖다가 자기가 아예 갚을 돈은 쓰질 않고 있대요. 아우, 근데 이제 세상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계좌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 3명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또 알려준 사람들하고도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얘기를 해줄 수는 어머, 없는데 세상에. 어쨌건 그 돈 빌린 그 3명으로부터 빌린 돈은 자기가 쓰지 않고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 그 사연도 오랜만에 굉장히 훈훈한 그런 사연이네요. 네. 사실 무슨 3억 5천을 모두 뭐 이경실 씨가 다 빌려준 게 아니라 주변 이 개그맨 동료분들 다 모은 도움을 이제 소집한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허주현 변호사님 어쨌든 이 어려움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은 이경실 씨와 정선희 씨의 이 자매 같은 우정 참 대단합니다. 보통 우정이 아니죠. 정말 뭐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찐 우정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우정 정말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오래됐고 그리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이경실 씨, 이성미 씨, 조혜련 씨, 아하. 김영철 씨, 정선우 씨까지 해가지고 또 문천식 씨 지금 라디오 같이 진행하는 아하. 문천식 씨도 그렇고 이분들 지금 연예계 대표 절친들로 잘 야, 알려져 있어요. 이른바 우리가 시체말로 패밀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선희 씨가 옛날에 한 방송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 고마움을 정말 너무 고마울 때는 뭐라 표현할 말로 그걸 맞아요. 다 드러낼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했더니 이성민 씨가 우리가 몸은 다 각자이지만 마음은 정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이경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사람이래요. 세상에. 정선희 씨도 이경실 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네.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로 이경실 씨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정선희 씨 입장에서는 이 친구 같은 이경실 씨가 있어서 정말로 이 든든하게 있어서 버틸 수가 있었지만 참 어려웠던 과거도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어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늘 저한테 계속 작업이 들어왔고 찬바람 불면 괜찮은 찬바람다. 너는 너무 웃기다. 계속 그렇게 누군가가 최면을 주기적으로 걸고 있고 이대로 끝내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냥 한순간 정선이라는 연예인이 호프집 안주거리로 끝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기할 정도로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지금 견뎌내고 있는 스스로가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저를 사랑하는 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인 또 진행자인 정선희 씨는 입담 좁기로 유명한데 바닥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정선희 씨가 과거에 인기 MC였는데 일주일에 고정 프로를 8개를 할 정도로 와. 그렇게 인기를 누리다가 이제 힘든 사건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7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그 복귀가 대중의 심기를 거스른 거예요. 왜 그렇게 뭐 말하자면 빨리 복귀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돈만 안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사실은 정선 씨는 그때 반드시 빨리 복귀를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장 뭐 갚아야 될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대중은 그 복귀 가지고 뭐 이렇게 악플을 막 쓰면서 음모론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온갖 그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정선희 씨가 그 대중들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마치 괴물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더라. 그래서 그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 수준이었는데 정선희 씨가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지. 내가 이대로 이유도 모른 채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견뎌가지고 네.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뭐 MBN 프로그램 동침에 나왔던 이 화면도 봤습니다만 김유진 아나운서 그야말로 그 바닥에서 간신히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본인을 스스로 말하시기를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대견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힘든 경험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정선희 씨는 인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정말로 아끼는 분들이 많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씨 꼭 혼자가 아니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팬들이 반드시 계실 거란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뭐 이게 가을은 짧고 이제 뭐 겨울 막 오려고 하잖아요. 이제 깊어가는 가을. 야, 우리에게 신곡을 들고 돌아온 가수들이 있습니다.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 아, 오빠 무대. 오빠의 원조. 네. 지금 생각하면 야 대단했었구나. 그때가 다시 온다면은 네.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때가 어제 같습니다.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다시 한번 불어다오 이제 나를 찾았어 나를 찾아가리라 바람아 바람아 멈춰라 이제야 나는 알았네 바람 불면 떨어지는 인생은 낙엽이란 걸 하재근 평론가님, 뭐 대한민국 남녀노소가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남진 씨인데 앞서 얘기 보니까 오빠 부대의 원조가 맞아요? 네, 남진 씨가 오빠 부대의 원조고 과거에 남진 씨, 나훈아 씨 그 라이벌 대결이 팬덤 대결로 번지면서 우리나라 대중문화 역사상 최초의 열성 팬덤 간의 대결. 그 후에 뭐 H.O.T. 잭스키스 팬덤 대결을 열상케 하는 네네. 그런 열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남진 씨가 최근에 신곡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요? 단순 싱글이 아니라 앨범을 내놨습니다. 와, 그러기 쉽지 굉장히 않은 애네. 준비를 많이 한 건데 요번 신곡이 인생은 바람이어라. 야. 이게 곡을 3년 전에 받았는데 그래요? 가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요번에 본인이 직접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당신의 인생을 담아서 작사를 했는데 네.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권력, 돈, 사람 다 겪어봤는데 결국 허무하더라 네. 라고 하면서 인생은 바람이어라 이러한 가사의 신곡을 내놨습니다. 야, 뭔가 철학적인 내용도 담긴 것 같아요. 사실은 남진 씨야말로 가요계 또 트로트계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현역으로 활동 중인 레전드 중에 레전드입니다. 그 대표적인 히트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나 여기 왔나 하늘 맞춰 날 울려 구준비는 내리고 우정할 사이의 사람아 그대 찾아 천리길을 울려고 내 건너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눈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눈빛 정열의 사나이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눈빛 정도의 사나이 야, 진짜 팔색조입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두 곡 들으면 김유진 아나운서 한도 있고 흥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진 씨 하면 우리가 댄스 실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댄스 실력에 대해서 남진 씨는 타고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요즘에 트로트 전성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세대 불문 트로트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남진 씨는 젊은이들과 트로트로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신곡을 낼 때마다 새로운 의욕과 활력이 넘치신데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래하겠다 이런 진정한 가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네. 또 동시대에 오빠 무대를 몰고 다닌 또 다른 오빠죠. 나훈아 씨랑 합동 공연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러는데 마치 남진, 나훈아 이 라이벌 대결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 얘기처럼 허준 변호사님 두 사람이 합동 무대 그런 날이 올까요, 진짜로? 저도 참 왔으면 좋겠어요. 나훈아 씨, 남진 씨 정말 제가 다 히트곡을 알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또 영상 보니까 너무 동안이세요. 오빠 네. 아직 살아 계시네요, 진짜. 그런데 이 남진 씨가 본인도 영원한 오빠라는 말이 좋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남진 씨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열정적인 무대 매너랑 동안을 유지하는가 그 비결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네. 남진 씨 운동을 많이 하신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걸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낙지랑 홍어를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야. 근데 이게 낙지랑 홍어가 스태미너 식품인데 사실 좀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잣집이었나 싶은데 그게 맞아요. 남진 씨가 원조 엄친아입니다. 아, 그래요? 아버지가 목포에서 이제 국회의원도 지내셨고요. 또 신문사 사장까지 하셔가지고 목포 최고 부자로 유명했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택시 타고 아버지 조남만 말하면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 대박 사건.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 목포에서 아주 알아주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본인도 힘 있는 집안의 귀한 자식이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부유했던 어린 시절 원조 엄친아였던 이 남진 씨. 그런데 사실 가수의 길은 아버지께서 이 상당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이겨내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잖아요. 전성기 시절 그때 정말 어땠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과거에 어느 정도 인기가 어떤 있었는지 정도의 인기였는지. 아, 지금 세월 좋아졌어. 세월 좋아졌으니까 형님 하지. 어디 옛날에 감히 오빠한테 형님 못하지. 감히 오빠한테 그냥 바로 그냥. 어느 정도였길래 이미 그때는 그 시대의 20대 가수로 그리고 영화로 이미 탈이지. 20번을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20번을. 그 당시에 뭐 다 현금으로 이렇게 때렸나요? 생명이지 다. 그럼 그때는. 그러니까 차에서 계속 이게 시키는 거야. 계속 이동하면서 들면서 세지고 그러면서. 그 세다가 좋을 거고. 저 얘기가 모든 걸 다 말해주네요. 돈 세다 졸았답니다, 오윤성 교수님. 돈 세다 졸면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죠. 아, 그러네요. 좌우간 이 남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해병대 자원 입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전역하고 난 이후 가수왕까지 올랐습니다. 네. 월남전에 뭐 참전했다 해서 뭐 영화에도 뭐 병사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훈아 씨하고 이제 양대 산맥을 이뤘는데요. 실제 이제 이 님과 함께라고 하는 노래 잘 아시죠? 그렇죠. 네. 거기 거의 뭐 신드롬에 가까운 그런 인기가 맞아요.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남진 씨의 인기가 영화계에도 뻗쳤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그 당시에 영화계의 그 3대 트로이카라고 얘기하는 남정님 씨, 문희, 그리고 윤정희 씨 네. 이런 그 최고의 여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배우로도 하나의 어떤 커다란 획을 그은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사실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하는 게 후배들한테도 귀감이 되고 자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활동 기대해 볼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분도 정말 가을과 잘 어울리는 분인데 신곡을 들고 왔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없는 세월을 부질없이 흐르고 등 떠밀려 살아온 인생길이 서럽구나. 와, 정미애 씨 오랜만에 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정미애 씨가 이번 달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네. 신곡이 인생길인데 힘겹게 살아온 본인의 인생을 발라드 국악풍 멜로디로 표현한 노래인데 뭔가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에 화제가 된 것이 뮤직비디오에 셋째 딸 조아영 양이 깜짝 등장했다고 해서 그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은 또 정미애 씨 하면 다산의 또 상징이었어요. 네, 지난해 12월에 넷째를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첫째가 14살이고 이제 막내가 2살이니까 육아만 14년째. 이야, 육아만 쉽지 14년째 않은데요.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많이 우시기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또 애들이 이렇게 줄을 붙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뭐 텀이 쉴 텀 별로 없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막내가 또 그렇게 정미애 씨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편 몰래 많이 울기도 했지만 또 아이들 보면 얼마나 힘나고 또 예쁘겠어요. 네. 그런 이 아이들의 14년간의 육아로 얻은 건 디스코와 족저근막염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얼마나 아이들 보세요. 다복하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첫째와 이제 둘째는 터울이 좀 있고 둘째, 셋째, 넷째는 이렇게 아유 세상에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출산과 육아에 고단할 텐데 그래도 이 가수 노래를 향한 열정은 꺾지 못했나 봐요. 맞습니다. 정미애 씨 정말 노래를 향한 열정이 대단했는데 태중의 아이와 그 기쁨을 또 나누기도 했어요. 사실 이 정미애 씨가 넷째 임신 중에도 MBN 로또싱어에 출연을 해서 노래 맞아요. 실력을 선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힘들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더니 엄마가 행복해 아이도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게 최고의 태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노래 실력도 뽐내고 애정도 드러냈었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 이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이 출산 보름 만에 다시 1월 초에 녹화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슈퍼맘이죠. 근데 본인도 출산 하나도 안 한 것 같죠? 라고 얘기하면서 무대 위에서 이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를 열창을 했는데 야. 출산 전이나 변함없는 멋진 노래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야, 출산 후 보름 만에 무대에 선다? 진짜 천생 가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나를 잠들게 와,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사람이 한 가지 제대로 하기도 어려운데 다둥이 엄마 가수 두 가지 다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바로 남편의 특급 외조 덕분입니다. 이 남편이 이 넷째를 임신하셨을 때 정미애 씨가 입덧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챙겨 마시는 차가 있었대요. 근데 이 차가 떨어지지 않도록 냉장고에 가득 채워두신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네. 뿐만이 아니고 육아에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힘들어서 입술이 다 터질 정도로 육아에 열심히 참여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정말로 멋진 남편도 두셨습니다.